자, 이어서 기출풀이를 계속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게 할 차례. 정보보호 일반. 사실 정보보호 일반은 뭐 제가 뭐 그렇게 설명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얘기할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레디우스, 그죠? 레디우스 서버가 사용하는 인증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자, 근데 뭐 여기 쭉 보면 뭐 NTP라는 건 뭡니까? 시간 동기화 서버인 거죠. 왜냐면 컴퓨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컴퓨터는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래서 표준 시간으로 이렇게 동기화하는 서버를 그 NTP 서버라고 하죠. 그러면 우리 회사에 NTP 서버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컴퓨터들이 등록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동기화를 해줘야 될 서버들이 그때 사용하는 게 명령이 monList. 그러니까 monList라는 거는 나한테 등록되어 있는 서버의 목록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monList는 이제 정상적인 명령어인데, 내가 만약에 이 NTP 서버에다가 공격자예요, 공격자. monList라는 커맨드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요 세 대의 목록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죠? 나한테 오는데, 그럼 요거를 악용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monList라는 라는 명령을 보냈어요. 나는 한 개를 보냈죠. 그리고 받는 사람의 그 IP 주소를 요 컴퓨터로 바꿨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세 대의 응답 정보가 이렇게 날아가겠죠. 즉 한 개를 보냈는데 n 개로 늘어났잖아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증폭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걸 NTP 증폭 공격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실기 기출이에요. 자, 그리고 이 레디우스의 특징은 트리플 A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트리플 A라는 게 이제 뭘 얘기하냐? 그러면 오덴티케이션, 오솔라이제이션, 뭐 어카운팅, 그러니까 인증, 인가, 뭐 과금, 뭐 계정 관리,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프로토콜의 종류가 이거고, 뭐 이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EAP 인증이죠. EAP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쓰이냐면 WPA, 우리가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게 무선랜에서 WPA 2.0이죠. 2.0에 퍼스널 모드가 있고 엔터프라이즈 모드가 있는데, 거기에서 EAP라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상호 인증을 하는 거예요. 상호 인증이라는 말 뜻이 좀 어렵긴 한데, 뭐냐면 A와 B가 있으면 A가 맞니? B가 맞니? 그거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상호 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답은 NTP인 거고요.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정보보호 통제 분야 중에서 정보보호 정책에 대한 통제 목표가 아닌 것은, 자, 승인 및 공표, 체계, 뭐 이런 거는 따로 교재 없어도 이제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작성 방법, 그죠? 통제 목표가 작성 방법은 아닐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개념은 있는 게 좋아요. 뭐 사실은 이제 법률적인 내용에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우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런 개인정보보호법, 그런 개보법, 이렇게 말하는 법이 있잖아요. 이 법을 만드는 데는 뭐 다들 아는 것처럼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문서가 하나 더 나오는데, 각각의 부처에서 시행령이라는 걸 만들어요. 뭐 시행령, 시행규칙. 그러면 법은 뭐고 그 시행령, 시행규칙은 뭐냐? 이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세화 시켰다. 그죠? 상세화.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유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유출 신고를 몇 시까지 해야 돼요? 그럼 72시간 내에 하셔야 됩니다. 상세화 시킨 거죠. 자, 그리고 요거를 또 상세화 시킨 게 있는데, 그게 고시입니다. 요 고시가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 조치가 되는 거예요. 안정성 확보 조치. 그러니까 상세화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문서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죠? 우리는 기업 입장에서 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법률에 해당이 돼.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이니까 다른 상위의 특별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모든 기업과 개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준수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드는데 정보보호 정책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약간 목차 같은 문서입니다. 목차 같은 문서.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하겠다. 그러면 암호화를 할 때 뭐를 참조해서 할 거냐? 우리는 접근 통제를 하겠다. 그럴 때 뭐를 참조해서 할 거냐? 그런 거를 만들어 둔다고요. 그리고 요걸 상세화시키는 게 여기서부터 기업입니다. 상세화시킨 게 지침이에요. 지침. 그럼 이대로 해라 그 소리예요. 이대로 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침은 뭐 인적자원 인적관리 지침, 뭐 정보자산 관리 지침, 뭐 위험관리 지침, 그죠? 외부자 관리 지침, 그 다음에 개발 보안 지침, 뭐 이런 식으로 개발 지침, 뭐 혹은 운영 지침, 이렇게 지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준수해야 될 거예요. 뭐 패스워드를 180일마다 한 번씩 바꾸겠다. 180일까지가 최대입니다. 90일, 보통 기업이 90일마다 패스워드 변경으로 되어 있는데 180일 해도 돼요. 예, 바꾸겠다. 뭐 이런 거. 그러면 이걸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패스워드를 바꿀 때는 어떤 절차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굳이 또 문서를 만든다면 절차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표준, 지침, 절차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표준이라는 말은요, 때로는 규정이라는 용어로 또 씁니다. 이건 강제성의 강화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규정으로 끝나는 말 중에 하나가 금융감독원 규정. 그거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근간으로 한 어떻게요? 문서죠. 그러니까 법률적 의미가 큰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돼 있고, 요거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상식으로 그냥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문제죠. 주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어려운 말로 공부를 못합니다. 객체, 파일. 주체와 객체의 수가 많거나 빈번하게 변결될 때 접근 통제가 어려운 것들이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이제 한번 볼게요. 접근 통제 매트릭스, 행렬이라는 게 있대. 행렬. 자, 그러면 행렬을 이용해서 주체와 객체의 권한을 기술한다. 그러면 행렬이니까 주체, 객체, 그 다음에 권한,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주체는 행으로 오고, 그죠? 주체는 객체는 객체 파일이요.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죠. 열로 온다. 그죠? 그런데 셀의 수가 많아져서 낭비가 지속되는 비효율적이다. 사실은 요거는요, 사실은 조금 애매한 말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을 보는 거니까 그냥 이대로 기억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라는 게 있다. 객체의 어떤 주체가 어떤 접근 권한을 갖는지 명시한다. 그래서 얘는 객체를 중심으로 하나의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주체의 집합이다. 그죠? 객체를 중심으로 뭐예요? 주체의 집합이래요. 그 다음에 capability 리스트. 얘는 자격 리스트, 행단위로 관리한다. 그래서 이거는 주체 관점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체가 사람이라고 그랬죠? 홍길동이 있어요. 홍길동. 우리 직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체, 그죠? 주체 관점에 주체가 갖는 자격 리스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파일이 하나 있어요. A라는 파일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R이라는 권한, 리드라는 권한을 갖고 있어. 그러면 두 번째 파일, B라는 파일도 있어요. 그거는 RW, 리드 라이트 권한이 있어요. 이런 링크드 리스트 형태, 이런 모양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capability 리스트라고 하고, 객체, 파일의 수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지금 제가 말한 요 파일의 수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이 느려진다라는 말이 이 capability 리스트의 기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언제든지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공개키 교환 방식으로 틀린 것은, 자, 공개 방식의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는 비공개되어 있다. 그러면 공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암호화 복호화 키를 사용한다. 느리다. 맞고요. 키의 길이가 크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소인수분해의 RSA다. 자, 공개 키는 말 그대로 공개된 키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가져가도 됩니다. 가져가도 되고 카피해도 되고 관계없어요. 근데 이 공개 키의 쌍인 개인 키죠. 그래서 대전제가 뭡니까?
공개 키로 만약에 어떤 걸 암호하면 오직 개인 키로만 복호할 수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공개 키로 암호한 거를 공개 키로 복호할 수는 없다 라는 거예요. 개인 키로 암호한 거를 개인 키로 복호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공개 키 암호화 방식, 다른 말로 두 개가 다르니까 비대칭 키 방식이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걸 모르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안 하지만 만약에 나한테 한 개의 비트코인이 있다. 이걸 내 친구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친구한테. 그러면 이게 이제는 어떻게 이거를 내 친구한테 줄 수 있냐면, 내 친구가 여기 있는데 자신의 공개 키와 개인 키가 있는 거예요. 개인 키는 나만 있는 거예요. 개인 키는 공개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비밀 키, 비밀리에 갖고 있는 키예요. 그러면 내가 얘의 공개 키를 가져와요. 얘의 공개 키로 이걸 암호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얘 아니면, 이 사람 아니면 이거를 복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블록체인의 이체 방식이에요. 자, 넘어갈게요. 셋. 마스터 비자가 만든 신용카드 지불 프로토콜, 결제 기능이 있다. 그래서 구매 정보는 은행도 모르게 하고 지불 정보는 상점도 모르게 한다. 그러면 내가 세븐일레븐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그럼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용카드, 그럼 나는 이 카드 소유자가 되는 거죠. 이 가맹점 정보와 소유자 정보를 분리해서 전자서명을 하는데, 그거를 듀얼 시그니처, 이중서명이 보안기사 문제에서 뭐 최고의 단골 문제죠. 그냥 점수 주는 문제죠. 블라인드 디지털 서명, 내용을 보지 않고 서명한다. 그래서 블라인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디지털 서명 실제 구현될 수 없다. 있어요. 이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인 게 뭐 투표지,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쭉 이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얘기하는 그 암호화 알고리즘은 뭐냐? 우리나라가 만든 암호화 알고리즘의 특징은 보안기사 필기실기에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인트, 아리아, 에리에, 시드. 이게 우리나라 거죠. 우리 교재에 있어요. 자, 여기에서 파이스텔 구조다. 뭐예요? 암호화 방식과 복호화 방식이 똑같다. 우리가 수학을 몰라도 이러한 수학식에서 암호화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돌리면 풀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형태를 파이스텔 구조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시드입니다. 근데 암호화 방식과 복호화 방식이 달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SPN, 뭐 아리아는 이노베이션 SPN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암호화 방식과 복호화 방식이 다른 거를 우리는 아리아, 우리나라 겁니다. 그리고 하인트, 교재에서 보세요. 뭐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뭐 거기서 암호하는 거, 그런 거고, LEA는 경량화된 암호화 기법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RSA 암호화 알고리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재생 공격은, 자, 재생 공격 나오면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될 거, 복사해서, 뭔가를 복사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는 거는, 복사하면 어떤 번호가 바뀐다거나 뭔가 다른 게 있으면 복사 번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생 공격의 방지는요, 시퀀스 번호, 랜덤 넘버, 타임 스탬프,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그거는 재생 공격을 방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Psec 헤더에 시퀀스 넘버가 있어요. 뭐를 방지해요? 재생 공격을 방지하는 거다. 자, 암호화, 재생 공격은 암호화에 송신할 때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간 경과 후 재전송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시도하는 공격을 방어할 수 없다. 할 수 있죠. 그죠? 이거 있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있으면. 이런 필드 있으면. 자, 그 다음에 CTR 모드, 블록 암호화 모드죠. 그 중에 하나가 C가 이게 카운트죠. 그죠? 0, 1, 2, 3, 4, 5, 6, 7, 8 이렇게 증가하는 CTR 모드에서 암호 블록의 한 비트가 전송 도중에 다른 비트로 변경되어 있지만 암호 블록의 길이 자체는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 복호화 과정에서 평문의 블록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뭐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 비트 증가해서, 그죠? 해서 키 스트림 만드는 스트림 암호화 기법인 거고요. 그래서 변동이 발생해도 뭐 한 개의 평문 블록에만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쭉 넘어갑니다. 뒤로. 자, 타원 곡선. 타원 곡선은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인수 분해 알고리즘을 쓰는 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런 건 모릅니다. 그런 건 저도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자, 소인수 분해를 기초로 하는 거는 오직 RSA밖에 없습니다. RSA밖에. 그리고 나머지는 이산대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ECC 알고리즘은요, 암호화 키가 짧아요. 160비트의 암호화 키로 RSA의 1024의 보안성을 낸다. 요것도 기출입니다. 요거 필기 기출이에요. 160비트가 1024의 비트의 보안성을 낸다. 자, 샤 해시함수의 블럭의 길이가 1024인 함수는 제가 뭐 이렇게 정리해 놨죠. 그래 이거는 뭐 얘는 160이고 그죠? 그 다음에 1024는 샤 512다. 그죠? 뭐 이거는 이대로 봐야죠. 이런 거는. 자, 근데 뭐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자, 그 다음에 GMAC라고 있고 GCM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CTR은 일씩 늘어나는 숫자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각 블럭을 직렬로 하여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병렬로 해야지 실행 속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 잘못된 거고요. 저기 넘어갑니다. 자, 요거 꼭 알아두세요. WPA. 자, WPA. 자, 일단 이거 보죠. 암호화 프로토콜을 이용한 디바이스 인증 중 RC4는 뭐죠? RC로 나오는 건 다 보안에 취약하다. 그죠? RC는 뭐죠? 스트림 암호화 기법인 거죠. 스트림 암호화 기반의 WEP. 그죠? 보안에 취약한 거. 기술에 대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증 기술은 뭐냐? IEEE라는 건요, 이 IEEE 80이죠. 원래 IEEE 80이라는 거는 표준화 위원회의 이름이에요. 위원회 이름. 그래서 80이 위원회입니다. 그 80이 위원회에는 거리 기반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분류했는데 그 중에 11이라는 건 무선 랜 50m 정도 날아가는 거. 그죠?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02.11i를 나타내죠. 그게 뭐예요? WPA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WPA, 요게 중요하다고요. WPA는 퍼스널 모드와 엔터프라이즈 모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업의 무선 랜 쓰잖아요. 그때 보안 심사, ISMS 심사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퍼스널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지, 엔터프라이즈 모드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걸 본다고요. WPA 엔터프라이즈 모드는 이거 봐보세요. 레디우스 인증 서버죠. 그죠? 인증 서버를 운영하게 돼 있죠. 그래서 업무 환경의 무선 네트워크 제공을 위해서 쓰는 거고, AP 중심의 액세스 포인트죠. 이게 중심의 중앙 집중 관리. 그 다음에 레디우스, 그죠? 아까 요거 똑같이. 그다음 퍼스널 홈 네트워크, 그냥 집에서 우리가 쓰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1번 문제 풀을 때 뭐 그 시스템 보안에서 설명한 것 같네요. 커널 내부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넷필터라고 그랬죠. 넷필터. 그죠? UFW는 유분투 방합이요. 그죠? 넘어갑니다. 자, CA 인증기관. 그죠? CA를 이용해서 철수의 공개키를 얻을 때 얻은 철수의 공개키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죠? CA가, 그죠? 이건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했으니까요. 그죠? 그 뜻이에요. 그죠?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했으니까. 그래서 금융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 그죠? 이런 데가 C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PKI 하면 나오면 등록기관, 신원을 확인하는 RA가 나오죠. RA는 그냥 은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은행에 계좌 틀 때 신원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런 신원 확인. 자, 전통적인 서명과 디지털 서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통적인 서명은 복사본이 원래 문서와 구별되지만 디지털 서명은 복사본이 구별할 수가 없다. 자, 요거 참 애매합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저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통적인 서명이라는 요 말뜻이 뭐냐? 일단 우리 이런 사인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이거 복사하면은, 그죠? 스캐너나 이런 거 복사하면 좀 티가 나잖아요. 프린터기로 복사하면. 디지털 서명은 컴퓨터가 하는 거죠. 컴퓨터가. 그럼 디지털 서명이 복제 시에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건 이게 구별할 수 있으려면요, 내가 얘는 디지털 서명 컴퓨터 0101 이런 숫자들을 복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복사할 때 리플레이 어택에 방지하는 뭐 타임 스탬프나 시퀀스 번호, 아까 얘기했던 거, 그런 게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가 은근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입니다.
자, RS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거는 안정성 높이의 조건이 있죠. 요거 요대로 그냥 요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큰 소인수 가져야 된다. 최대 공약수 는 작아야 된다. 아, 그죠? 충분히 커야 된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것도. 자, 12라운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10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라운드인데 어떤 평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암호화를 시켜요. 암호화 시킬 때 뭐가 필요하죠? 키가 필요하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암호문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걸 다시 뺑뺑이 돌리는 거야. 그럼 왜 뺑뺑이를 돌리냐? 이걸 돌릴 때 이 키가 계속 바뀌는 겁니다. 10번 돌리면 이 키가 10개가 다르고 12번 돌리면 12개가 다르다. 그러면 그렇게 돌리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복잡도가 확 올라가죠. 물론 이 안에서 단순히 이렇게 암호화합니다가 아니라 혼동과 확산이라는 작업을 해요. 혼동과 확산. 근데 그거 지금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때 포함되지 않는 함수는 뭐냐예요. 지금 이거 코딩을 봐야 되잖아요. 그게 addRound라고 합니다. 그래 뭐 요 내용이고 이거는 참 낼 게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아무튼 맥이라는 게 뭡니까? 메시지 오덴티케이션 코드. 해시 함수는 암호화 키가 없는 해시 함수예요. 근데 맥이라고 얘기하는 메시지 인증은 뭐가 있다? 암호화 키를 사용하는 해시 함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mac이 되는 거죠. 자, 설계 목적에 대한 설명 틀린 거래요. 제공된 해시 함수의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해시 함수를 어떻게 목적에 맞게 변형합니까? 그죠?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주어준 대로 그냥 쓰는 것 뿐인데.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에서 설명하는 것은 엘라말 뭐죠? 뭐 이거 발음도 어렵습니다. 최초의 전자 서명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 최초의 전자 서명을 서명의 길이가 짧다. 그죠? 서명의 길이가 짧다. 이 기반으로 있죠. 서명의 길이가 짧다. 짧은 문제를 해결한 게 슈노르. 이거 외워야죠. 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요거 암기하세요. 요거 좀 신경 써서 보세요. 필기 때. 실기 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 단순 암기하는 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